자, 우리 80번 R 데이터 구조입니다. 지금부터 진행하는 것은 바로 파트 3 데이터 분석 파트이죠. 여러분이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 파트가 데이터 분석 3과목 파트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해당되는 교육자료 핵심 내용 요약 정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이론 파트라 순서가 같기 때문에 병행해서 학습하시면 좋은 결과 기대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80번 R 데이터 구조이고 이론 파트에서는 바로 6장 R 기초와 데이터 마트 편에 해당이 됩니다. 자, R의 데이터 구조 진행하도록 하죠. 자, R은 데이터 분석에 특화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 구조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바로 벡터입니다. 자, 벡터는 동일한 데이터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다는 의미는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 논리값이면 논리값 이렇게 원 타입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 데이터 분석 실무할 때 아주 많이 쓰는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가 바로 벡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행렬입니다. 역시 동일한 데이터 유형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벡터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행렬은 2차원 데이터 구조이죠.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할 때 아주 많이 쓰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이미지 처리 파트에서 행렬은 많이 이용이 되죠. 이미지는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과 열은 각각 픽셀, 가로와 세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행렬이고 우리 파트 3 중반부에 등장하는 PCA 주소문 분석할 때 바로 공문산 행렬이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배열이죠. 자, 배열은 행렬의 확장판입니다. 차원이 하나 더 증가하게 되고 자, 이미지 처리도 흑백 이미지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컬러가 추가하게 되면 차원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죠. 자, 그럴 때 이용하는 것이 바로 배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은 데이터 프레임이고 우리 시험 문제 주요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즉 벡터와 행렬과 배열은 한 가지 타입, 동일한 유형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거에 반면에 데이터 프레임은 서로 다른 데이터 유형, 즉 한 열에는 숫자값, 한 열에는 다른 문자값, 한 열에는 문자형 값 또는 논리형 값을 각각 다른 형태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데이터 프레임이고 아마 데이터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 구조, 여러분 엑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그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리스트입니다. 주로 데이터 검색할 때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역시 데이터 프레임과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다면 서로 다른 데이터 유형을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80번의 R 데이터 구조는 3년에 한 번 정도의 출제 가정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출제 포인트는 데이터 프레임과 리스트입니다. 즉, 벡터와 행렬, 배열은 한 가지 타입, 동일한 형태만 표현할 수 있는 데 반해서 데이터 프레임과 배열, 리스트는 각각 다른 데이터 유형을 담아낼 수 있다.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고 아마 데이터 분석 실무할 때 벡터와 데이터 프레임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자, 8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데이터 유형이죠. 자, 앞 넘버링에서는 데이터 구조를 설명드렸고 이 파트는 데이터 유형입니다. 자, 데이터 주요 유형을 보게 되면 수치형, 문자형, 논리형 등이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수치형과 문자형, 논리형을 구분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 실무에서 아주 중요하죠. 자, 이거에 따라서 분석 기법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 81번, 우리 시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시험은 데이터 분석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검정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 분석을 올바르게 해석할 때 필요한 배경 지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넘버링이 8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숫자형이라 하게 되고 그걸 영어로 numeric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numeric을 끊어서 키워드로 num으로 하고 기억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결과 해석하라고 했고 그 데이터 변수의 데이터 유형을 NUM이라고 하게 되면 아, 이건 숫자형이고 그건 실수 데이터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수라는 것은 정수를 포함한 개념이니까 이걸 숫자형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정수형입니다. 영어는 인티저라 하게 되고 우리 해당되는 결과 해석할 때는 INT로 표현이 됩니다. 말 그대로 소수점이 없는 데이터를 정수형 데이터라 한다. 기억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 문자형입니다. 캐릭터라 하게 되고 우리 시험 문제 해석할 때는 char 등장하게 됩니다. 형태는 양쪽에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문자형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팩터, 요인형이라고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데이터 유형을 번주형 데이터라고 하게 됩니다. 자, 데이터 값이 특정 카테고리 또는 그룹에 속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을 데이터 유형이라 하게 되고 예를 들자면 어떤 종교, 카톨릭, 기독교, 불교 이와 같은 걸 범주형 타입 또는 성별을 남, 여 구분되는 걸 역시 범주형 타입이라고 하죠. 또는 성과 등급 A, B, C, D 다 모든 다 범주형 카테고리 계열 데이터라고 하게 됩니다. 자, 81번 직접적으로 출제되진 않지만 다른 데이터 분석을 해석할 때 필요한 배경 지식 포인트가 바로 81번 데이터 유형 파트입니다. 자, 8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에서 사용하는 특수 형태입니다. R에서 사용하는 특수 형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null과 NaE, NaN, 그 다음에 INF-INF가 있습니다. 자, null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값, 비어있는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 NA가 출제 포인트고 우리는 누락된 값을 결칙값이라고 하게 되죠. 자, 아래서는 이와 같은 결칙값을 NA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결칙값은 데이터 분석할 때 상당한 장애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결칙값이 존재하면 결칙값에 어떤 수를 더하거나 곱하더라도 결과값은 NA로 부여하게 됩니다.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NA는 결칙값은 반드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또 다른 출제 포인트고 NaN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값을 나타냅니다. 자, 예를 들자면 0 나누기 0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R에서 실행하게 되면 출력에서 NaN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를 의미하게 되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2번 NA와 세 번째 NaN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알기초 파트 계속 출제 가중치가 떨어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와 같은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83번 기초통계량 파트입니다. 아마 알기초 파트에서 가장 출제 가중치가 있는 파트가 83번의 기초통계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되는 특정 함수에 어떤 기능이 있고 그 결과 해석을 올바르게 하는지와 관련된 것이 바로 83번 기초통계량입니다. 자, 첫 번째 해당되는 함수, 서머리 함수라고 하게 됩니다. 자, 서머리 함수는 어떤 값? 수치형 데이터와 또는 범주형 데이터의 특성을 다르게 요약해 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출제 가중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시험은 1년에 4번 정도 시행이 되죠. 그 중에서 2번 정도는 출제 가중치가 있는 것이 바로 서머리 함수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만약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수치형, 즉 정수와 실수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렇게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민이라는 것은 최소값이고 1ST라는 것은 1/4분위수 값, 1/4분위수란 값의 의미는 크기를 작은 것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25%의 위치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미디안은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을 의미하게 되고 B는 평균을 의미하게 되죠. 3R이라는 것은 3/4분위수 또는 Q3 또는 75, 100분위수 또는 상위 25%에 해당되는 값을 의미합니다. 맥스는 최대값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자면 수치형 데이터다. 이렇게 추정해 보는 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범주형 데이터는 각 그룹별 frequency, 도수로 출력하는 것이 바로 서머리 함수의 특징이고 한번 실제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세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name이라는 변수, age라는 변수, square라는 변수가 있고 name이라는 것은 팩터, 범주형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age와 square는 정수형 타입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세 개의 팩터를 서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df라는 곳에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서머리 함수로 실행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등장하게 되는데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자, 해당되는 name의 변수를 보게 되면 앨리스라는 그룹, 밥이라는 그룹, 찰리라는 그룹, 이 카테고리 각각 2와 1, 1이라는 것은 그 도수를 의미합니다.
벡터라는 것은 앨리스가 두 개로 존재하게 되고 밥은 하나, 찰리는 하나이죠. 따라서 내가 해당되는 데이터 분석의 전체 관측치의 수를 이와 같은 범주형 타입의 숫자를 합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전체 표본 크기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age와 score는 수치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민 최소값, 1st 1사분의 q1값, 미디안값, 3rd 값, 3, 4분의 수 값과 맥스 값을 부여받을 수가 있고 이걸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 즉 age와 score는 수치형 데이터이고 name은 범주형 데이터이다. 또한 name, 범주형 변수를 통해서 전체 관측 지수를 확인할 수가 있다. 또한 age와 score를 통해서 미디안, 중앙값과 평균의 크기를 통해서 데이터의 비대칭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는 비대칭도, 외도가 다시 한번 언급할 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데이터의 유형을 갖고 있는 것이 해당되는 서머리 함수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변동계수이죠. 물론 우리 시험 문제 그동안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25년도에 한 번쯤은 출제될 가능성이 될 만한 중요한 용어이죠.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는데 단위가 다를 경우에는 상대적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변동계수이고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데이터의 상대적 변동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변동계수의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는 IQR, 한국말로는 사분위수범이라고 하죠. 후반부에 등장하는 상자 그림에서 반드시 필요한 용어입니다. IQR은 Q3, 3, 4분위수에서 1, 4분의 Q1을 뺀 값의 의미를 갖고 있고 중앙 50%의 데이터가 퍼져 있는 범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자, 네 번째는 범위이죠. 데이터의 최소값과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자, 5번 외도가 바로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데이터의 비대칭도를 나타내는 값을 의미하죠. 중요한 건 외도가 0일 때는 오른쪽 낀 꼬리 분포를 갖고 있다. 즉 왼쪽에 데이터가 모여 있고 오른쪽 꼬리 분포를 갖고 있다 합니다. 직관적으로 소득 분포는 어떤가요? 고소득자가 굉장히 작고 저소득자, 중위수, 중간소득자가 많죠.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소득 분포는 오른쪽 꼬리 분포를 갖고 있다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외도가 음수일 경우에는 왼쪽 꼬리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외도가 0일 때는 좌우 대칭인 정규 분포를 갖고 있는 것이죠. 다음 여섯 번째는 사분위수입니다. 데이터를 특정 백분위수로 표현할 수가 있고 해당되는 1, 4분위수를 다른 용어로 25 백분위수 또는 75, 3, 4분위수를 75 백분위수라고도 한다는 것. 적어도 3번에 나와 있는 4분위수 범위와 6번에 나와 있는 4분위수는 서로 개념을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84번은 분포에 따른 대표값의 관계이고 우리 시험 문제 출제 가중치가 아주 높습니다. 대표값이라 한다면 데이터 분포의 중심값을 표현하는 값을 의미하게 되죠. 대표적인 대표값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최빈값, 중앙값, 평균이 있죠. 이 세 가지 바로 대표값의 크기를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의 분포의 비대칭도를 추정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세 개의 대소 크기를 가지고 비대칭도를 추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이죠. 자, 첫 번째가 있습니다. 자, 좌우대칭 분포가 같은 경우, 즉 말 그대로 특정 중심점을 가지고 좌우대칭인 분포, 정규분포가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 경우에는 평균값과 중앙값, 최빈값이 서로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왼쪽 꼬리가 긴 분포, 바로 자료가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분포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최빈값이 가장 크고 중앙값, 평균이 순서로 되어 있죠. 자, 우리 시험 문제 3번, 바로 오른쪽 꼬리를 갖고 있는 긴 분포, 대부분 소득 분포 대표적인 사례이고 자, 이때 평균은 이상값에 취약하기 때문에 바로 가장 대표값 중에 크다 할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중앙값, 세 번째가 최빈값 크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세 번째 오른쪽 꼬리를 간 긴 분포를 가지고 이와 같은 대표값의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 반드시 한 해 차시에는 등장하는 중요 가중치 파트가 8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요 부등식이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 정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5번 히스토그램이죠. 우리 파트는 바로 아래 시각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히스토그램을 물어보는 문제, 3년에 한 번 정도의 가중치를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야만 되죠. 해당되는 계급값의 도수를 의미하는 표가 있게 되면 그거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히스토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히스토그램을 그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데이터의 분포 형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단봉형 또는 좌우대칭인 분포 또는 비대칭인 거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상치 탐지도 할 수가 있죠. 도수 분포표를 만들게 되니까 특정 계급값의 도수가 없다면 그걸 아웃라이어, 이상값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데이터의 산포와 중심 확인입니다. 데이터의 퍼짐 정도와 중앙과 근처의 밀집도, 즉 데이터의 흩어짐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히스토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히스토그램에 관련된 문항이 86번에서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은 원래 로 자료를 변형을 시켜야만 하죠. 왜? X축에는 계급값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거 Y값은 해당되는 계급값의 도수로 표현하는 것이 히스토그램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계급값, 즉 구간의 수가 많을 때와 적을 때 해석, 장단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구간이 너무 적으면 우리는 큰 카테고리로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때문에 세부 구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세밀하게 계급값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가요? 자, 전반적인 분포를 파악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반면에 단점이 중요한데요. 이런 계급값이 너무 많이 세밀하게 되어 있으면 많은 처리, 연산 속도가 필요하게 되고 메모리 사용량도 증가하게 되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거 최근에 출제되는 경향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7번. 우리 시각화 파트에서는 박스 플롯이라 할 수 있는 상자 그림 아주 출제 가중치가 높아요. 우리 시험 문제 중요한 포인트고 상자 그림을 5수치 요약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자 그림의 구성 요소 뭐가 있느냐? 첫 번째 1, 4분의 1수, 중앙값 3, 4분의 1수가 있고 상자 수염을 연결해서 상한값과 하한값 이렇게 5값의 요약을 하기 때문에 5수치 요약이라 하죠. 그럼 상자 그림에 들어가 있는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 Q1을 1, 4분의 1수라 하고 앞에서 분위수 할 때 말씀드렸죠. 2, 4분의 1수는 평균이 아닙니다. 중앙값입니다. 3, 4분의 1수는 상위 25% 또는 75, 100분의 1수 값의 경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 IQR, 앞에서 기초통계량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Q3와 Q1을 뺀 값이고 그걸 IQR이라 하게 되고 중앙 50%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범위를 갖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수염입니다. 영어로 whisker라고 하게 되는데 하단에 교환해서 보시게 되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점점 상자 그림을 통해서 어떤 경계 라인과 연결되어 있는 실선이 보이게 되고 이걸 우리는 수염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아웃라이어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냐면 최대값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Q3에서 더하기 1.5 곱하기 IQR을 하게 되면 저 경계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경계 라인을 벗어나는 것들은 저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상값이라고 하게 되죠. 또한 하단은 Q1에서 빼기 1.5 IQR을 하게 되는 게 최소값의 경계이고 이와 같은 상한값, 즉 최소값과 최대값을 벗어나는 값을 우리는 아웃라이어라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자 그림 파트에서는 출제 유형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상자 그림은 이상치를 판단할 때 적합한 시각화 도구입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또한 해당되는 최대값, 최소값 이와 같은 Q1과 Q3만 알고 있으면 산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또한 이 파트에는 없지만 이와 같은 상자 그림별로 범주별로 상자 그림을 그리게 되고 자, 이와 같은 데이터의 우리 50%의 분포도를 우리는 쉽게 범주별로 구분할 때 많이 이용되는 것이 상자 그림입니다. 하지만 상자 그림을 통해서 원 자료를 파악해 볼 수는 없죠. 또는 통계적 유의성도 파악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후반부에 가설검정 파트에 가야지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즉 상자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 또는 해석이 불가능한 부분 이렇게 요약해서 이해해 주시면 충분한 문제고 상자 그림은 어느 시각화 도구보다도 출제 가중치가
아주 높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죠.